저는 오늘 세계에서 가장 좋은 대학 중 한 곳의 학위 수여식에 여러분들과 같이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사실 저는 대학을 나오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이 제가 대학 졸업식을 가장 가까이 접한 경우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제 인생의 3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별로 거창하지 않습니다. 딱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인생의 작은 점들의 연결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리드 컬리지를 다니다가 6개월 만에 그만두었습니다만 이후 18개월 정도 복학이 가능한 청강생으로 지내다가 마침내 그만두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왜 그만두었을까요? 이야기는 제가 태어나기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의 친어머니께서는 젊은 미혼의 대학원생이셨는데 저를 입양시키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대학을 나온 분들에게 입양시켜야 한다고 굳게 믿으셨고 덕분에 저는 태어나자마자 변호사 부부에게 입양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태어났을 때 저를 입양키로 한 부부는 마음을 바꿔 자신들은 사실 여자아이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기자 명단에 있던 제 부모님들은 한밤중에 전화를 받게 됩니다. 예기치 않는 사내아이가 생겼습니다. 입양하시겠습니까? 부모들은 답하셨습니다. 물론입니다.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께서는 나중에 저를 길러주신 어머니가 대학을 안 나왔고 아버지께서는 고등학교조차 안 나오신 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최종 입양 서류에 서명을 거부하셨습니다. 몇 달 후 저를 나중에 대학에 보내주겠다는 약조를 받으시고야 누그러지셨습니다. 제 삶은 이렇게 시작하였습니다. 17년 후 저는 정말로 대학에 갔습니다. 그러나 저는 참 순진하게도 이곳 스탠포드만큼이나 등록금이 비싼 대학을 골랐고 일반 노동자셨던 부모님들의 예금은 모두 제 학자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6개월 후 저는 대학 생활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에 회의가 들었습니다. 저는 살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고 대학이 그것을 알아내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들이 평생 동안 저축한 돈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이 다 잘 되리라고 믿고 학교를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당시로서는 참 두려운 일이었지만 돌이켜보면 제가 가장 잘 내린 결정 중 하나였습니다. 대학을 그만두자마자 제 흥미를 끌지 못했던 필수 과목들 대신 훨씬 더 흥미로운 수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아주 낭만적이지만은 못했습니다. 기숙사 방에서 지낼 수 없어서 친구들의 방의 바닥에서 잠을 잤습니다. 콜라병을 갖다주고 받은 보증금 5센트를 모아 음식을 사 먹었습니다. 그리고 헤어 크리스나 사원에서 주는 제대로 된 식사를 얻어먹기 위해 매주 일요일 밤이면 마을을 가로질러 7마일을 걸었습니다. 저는 그 식사가 정말 좋았습니다. 호기심과 직관대로 행동하다 마주친 것 중 많은 것이 나중에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소중한 것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당시 리드 컬리지에는 국내 최고의 서체 강의가 있었습니다. 캠퍼스 곳곳에 포스터, 서랍의 명찰 등이 참 아름다운 손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대학을 그만두고는 정규 과목을 들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서체 작성법을 배우기 위해 서체 수업을 듣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삐침이 있는 글꼴과 없는 글꼴에 대해 배웠고 다양한 문자 결합 사이에 자간 조절법을 배웠고 좋은 글꼴을 만드는 차별적 요소들을 배웠습니다. 아름다웠고 역사적이었으며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예술적 섬세함이 있었는데 제게는 그런 것들이 참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배운 것이 제 인생에서 어느 형태로든 실용적으로 응용되리라는 기대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10년 후 저희가 최초의 매킨토시 컴퓨터를 구상하던 당시 이 모든 것이 되살아났고 저희는 이를 맥 설계에 반영하였습니다. 맥은 아름다운 글꼴을 가진 최초의 컴퓨터였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바로 그 수업을 듣지 않았다면 맥은 다양한 글꼴이나 적정 비율의 자간을 가진 폰트 등을 가질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윈도우는 맥을 따라했기 때문에 아마 어느 개인용 컴퓨터도 멋진 폰트를 가질 수 없었을 겁니다. 제가 그만두지 않았다면 저는 그 서체 강의를 들을 수 없었을 것이고 그랬다면 PC들은 오늘날과 같은 멋진 서체를 결코 갖지 못했을 겁니다. 물론 대학 시절에는 당시의 경험들이 앞으로 연관을 갖게 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10년 후 되돌아보니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건대 현재의 어떤 일이 앞으로 어떻게 연결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오로지 돌이켜볼 때 그 연관성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작은 계기들이
미래에 어떻게든 연결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무언가를 믿어야 합니다. 당신의 배짱, 운명, 인생, 삶의 인연, 그 무엇이든 간에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계기들이 향후 연결될 것이라는 믿음은 설령 그것이 당신은 불안정한 길로 인도할지라도 자신의 진정한 마음을 쫓을 수 있는 자신감을 주며 이는 모든 변화를 만들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사랑과 상실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운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저는 인생에서 일찌감치 제가 사랑하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워즈와 저는 제 나이 20살 때 저희 부모님의 차고에서 애플이라는 회사를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일했고 10년 만에 애플은 차고에서 단둘이 시작하여 4,000명이 넘는 종업원을 거느린 20억 달러짜리 회사로 변모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최고의 발명품인 매킨토시 컴퓨터를 시장에 내놓고 단 1년 만에 당시 저는 막 나이 30이 되었었는데 해고당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자신이 창업한 회사에서 해고를 당할 수 있냐고요? 애플이 성장하면서 저는 제 생각에 저와 같이 회사를 운영해 나갈 유능한 사람을 채용했고 1년 정도는 일이 잘 풀렸습니다. 하지만 이후 미래에 대한 우리의 비전이 차이나기 시작했고 마침내 결별을 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헤어졌을 때 회사 이사진은 그 친구의 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이 30에 저는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아주 공개적으로 말입니다. 성인이 된 이후 제 인생의 중심이었던 것이 사라지고 이는 매우 가슴 아팠습니다. 몇 달간은 정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제가 선배 세대의 사업가들을 실망시켰으며 바통이 막 제게 넘어오려는 순간에 그걸 떨어뜨리고 말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데이비 패커드와 밥 로이스를 만나 일을 그토록 엉망으로 만든 것에 대해 사과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아주 공개적으로 실패한 사람이었고 실리콘밸리에서도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무언가 서서히 제 머릿속에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제가 하는 일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애플에서 일어난 사태는 그러한 사실을 조금도 바꿀 수 없었지요. 저는 해고당했지만 여전히 사랑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때는 전혀 몰랐지만 애플에서의 해고는 제 인생의 최고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 사건은 제가 성공의 중압감을 벗어나 모든 것이 다소 불확실한 초심자의 가벼운 마음을 되찾게 해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인생에서 가장 창의적인 시기 중 하나로 자유롭게 접어들 수 있었습니다. 이후 5년간 저는 넥스트라고 하는 회사와 픽사라는 또 다른 회사를 시작했고 제 아내가 될 멋진 여성을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픽사는 발전을 거듭 세계 최초의 컴퓨터 애니메이션 영화인 토이스토리를 만들어냈고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애니메이션 스튜디오가 되었습니다. 이후 놀랍게도 애플은 넥스트를 인수했고 저는 애플로 돌아왔으며 넥스트에서 우리가 개발했던 기술은 오늘날 애플의 중용을 이뤄내는 핵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렌과 저는 같이 참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저는 애플에서 해고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들이 단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라 확신합니다. 입에는 무척 쓴 약이었지만 환자는 그 약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때론 인생에서 벽돌로 머리를 맞는 것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신념을 잃지 마세요. 화건컨대 제가 일을 계속해 나갈 수 있었던 유일한 힘은 제가 하는 일을 사랑했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것을 찾으십시오. 이는 사랑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에도 해당됩니다. 일은 여러분 인생의 큰 부분을 채울 것이며 따라서 진정 만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이 훌륭한 일이라고 믿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훌륭한 일을 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직 그런 일을 찾지 못했다면 계속 찾아보십시오. 안주하지 마십시오. 마음속으로 느껴지는 그 모든 일들과 마찬가지로 찾아내는 순간 바로 이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훌륭한 인간관계들과 마찬가지로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더 좋아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찾을 때까지 계속 노력하십시오. 안주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이야기는 죽음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17살이었을 때 이런 구절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 가정하고 산다면 어느 날인가는 거의 확실히 마지막이라는 당신의 가정이 맞을 것이다. 저는 이 글에 강한 인상을 받았고 이후 33년간 매일 아침 거울을 들여다보며 저 자신에게 물어왔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내가 오늘 하려 하는 일은
과연 하게 될까? 그리고 그 대답이 여러 날 동안 계속해서 노라고 나올 때면 저는 무언가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죽을 날이 그리 멀지 않았음을 기억하는 것은 이제껏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들을 내리는데 도움이 된 가장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의 모든 기대, 자존심, 난처함이나 실패에 대한 걱정 등 거의 모든 것에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며 진정으로 중요한 것만 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자신이 무언가 잃을 것이 있다는 덫을 피하는 제가 아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따라가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약 1년 전 저는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침 7시 30분에 검사를 받았는데 제 췌장에 종양이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췌장이 무엇인지조차 잘 몰랐습니다. 의사들은 불치의 암 종류임이 거의 확실하며 길어야 3개월에서 6개월밖에 살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의사는 제게 집으로 가 삶을 정리하라고 했는데 이는 의사들이 죽을 준비를 하라는 소리입니다. 이는 자녀들에게 앞으로 10년간 할 이야기를 단 몇 달 만에 다 해보라는 소리입니다. 이는 모든 일을 잘 정리해서 가족들이 좀 편안히 받아들이도록 하라는 소리입니다. 작별 인사를 하라는 소리입니다. 저는 온종일 이 진단 결과를 신경 쓰며 지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조직 검사를 받았는데 제 식도를 따라 내시경을 집어넣은 다음 위를 통해 장을 거쳐 췌장의 작은 바늘을 찔러 종양으로부터 세포 몇 개를 채취해냈습니다. 저는 진정제로 정신이 없는 상태였지만 그 자리에 있던 제 아내는 의사들이 현미경으로 세포를 들여보다가 울기 시작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아주 희귀한 종류의 췌장암으로서 수술로 치료가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수술을 받았고 다행히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제가 죽음에 가장 가까이 가본 경험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몇십 년간은 그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고비를 넘겨본 사람으로서 이제 죽음이 때론 유용하다는 것을 머리로만 알고 있을 때보다 조금 더 확실하게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죽고 싶어 하는 이는 없습니다. 천국에 가고 싶어 하는 이들조차도 죽고 싶어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죽음은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목적지입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죽음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생명이 만들어낸 거의 최고의 발명품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입니다. 죽음은 낡은 것을 지우고 새로운 것에 길을 열어줍니다. 지금 당장은 여러분이 새로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 머지않은 미래에 점차 여러분은 낡은 것이 될 것이고 치워지게 될 것입니다. 너무 직설적으로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시간은 유한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느라고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타인이 만든 사고의 덫에 빠지지 마십시오. 이는 타인 생각의 산물에 맞춰 사는 것입니다. 타인의 시끄러운 의견이 당신 내면의 소리를 파묻어 버리도록 두지 마시고 가장 중요하게는 용기를 내어 당신의 마음과 직관을 따라가십시오. 당신의 마음과 직관은 당신이 진정 무엇이 되고 싶은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부차적인 것들일 뿐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지구 대백과라는 대단한 발행물이 있었습니다. 저희 세대 때는 마치 성경과도 같은 책이었죠. 여기에서 그리 멀지 않는 멜론 파크에 살던 스튜어트 브랜드라는 사람이 만들었었는데 그는 나름의 시적인 느낌을 더해서 책을 출간하였습니다. 1960년대로 개인용 컴퓨터와 데스크톱 출판이 나오기 전이어서 타자기, 가위, 폴라로이드 카메라 등으로 모두 만들어졌습니다. 말하자면 종이책 형태의 구글 같은 것이었는데 구글이 나오기 35년 전의 일입니다. 이상적이었고 작지만 참신한 도구들과 굉장한 개념들이 넘쳐났습니다. 스튜어트와 그의 팀은 지구 대백과를 몇 회 더 발행했고 예정했던 횟수를 모두 채우고 나서는 최종호를 발행했습니다. 70년대 중반으로 제가 여러분 나이쯤 되었을 때입니다. 최종호의 뒷표지에는 이른 아침 어느 시골길의 사진이 실려 있었는데 상당한 모험심을 가진 사람이 히치하이킹을 해볼 것 같은 곳이었습니다. 사진 아래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늘 갈망하고 바보짓을 두려워 말라.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모든 일을 마치고 사라지며 남긴 작별 인사였습니다. Stay hungry, stay foolish. 저는 스스로가 언제나 그러길 바래왔습니다. 이제 졸업 후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께 같은 말씀을 빌어드립니다. 늘 갈망하고 바보짓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대단히 감사합니다.